마리 큐리가 노벨상을 받기 전에 마음고생을 했던 이유는 바로 노벨위원회에서 남편인 피에르 큐리에게만 상을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 남편한테만 공을 돌린 거네요. 그래. 마리 큐리는 여자라는 이유로 그저 남편의 조수 역할이나 했을 거라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거고 노벨위원회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한 여자한테. 키로가 빠졌대잖아요. 네. 키로. 자, 당시 피에르 큐리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찾아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네. 내가 이 그 사람 제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땡큐. 제가 말하지 못했는데 부인 마음 다칠까봐. 정말 하남자네요, 진짜. 피에르 큐리는 즉각 노벨위원회에 편지를 보냈죠. 방사능 연구는 두 사람이 함께 이뤄낸 것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마리 큐리가 반드시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 편지에서 주장을 했었어요. 이에 노벨위원회 내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여자에게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마리 큐리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와. 잘 됐다. 이로써 마리 큐리는 36살의 나이에 역사상 최초로 여성 노벨상 수상자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상이에요? 네. 와. 윤호진 씨 뭐 노벨상까지 이게 받게 됐으니까 엄청 좋아했겠네. 일단 뭐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노벨위원회에서 준 노벨상의 상금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얼마예요? 뭐 해마다 그 금액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는 약 14억이라고 해요. 와. 14억이라고 해요. 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금액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 이번엔 베크렐과 피에르 큐리와 마리 큐리가 나눠 갖게 되니까 그 상금이 이제 분할되겠죠. 아, 그럼에도 그렇구나. 불구하고 참 너무나 그래도 행복했다고. 부부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9억 정도 이렇게 벌겠네.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노벨위원회에서 상을 줄 때 베크렐 2분의 1, 마리 큐리 4분의 1, 피에르 큐리 4분의 1 이렇게 정말. 정해주고요. 그럼 7억 가져왔네. 나쁘지 않네. 그 비중에 그렇구나. 따라서 진짜구나. 이렇게 상금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 큐리는 노벨상 수상으로 과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노벨상 최초 여성 네. 노벨상이면은 이거는 근데 사회 분위기상 또 평가절하하고 막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당시에 여러 언론과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마리 큐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하죠. 아, 그 여성에 대한 그 뿌리 깊은 편견 속에서 여전히 마리 큐리 역할을 그 옆에서 내조한 부인 맞아. 또는 조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시각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 당시 미국의 한 과학자는 나한테도 피에르 큐리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나도 노벨상 받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네, 진짜 마리 어이없다. 큐리 수상을 비아냥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실제로 노벨상 수상 이후에 피에르 큐리는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하지만 마리 큐리는 프랑스 대학에서 어떤 제안도 교수 자리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 모셔가도 모자랄 뻔하니까. 그렇죠. 김소연 씨, 당시 언론에서 또 마리 큐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기사들로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왔대요. 어떤 기자는 마리 큐리가 과학을 한다고 설친을 하고 아내와 어머니의 그런 귀중한 임무를 소홀히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다들 마리 큐리를 그냥 여자로만 생각했지 위대한 과학자 야, 라고 생각을 전혀 저 기자도 하지 진짜 않은 하남자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마리 큐리는 세간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로서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를 이어나갔고 노벨상을 탄 그 다음 해인 1904년에는 둘째 딸인 이브 큐리도 나왔습니다. 야, 그 와중에도 열심히 사랑했네요. 네, 그렇죠. 사랑둥이. 네. 그런데 둘째를 낳은 지 불과 2년 뒤인 1906년에 마리 큐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이 벌어지고 아유. 말죠. 남편 피에르 큐리가 47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맙니다. 아유. 원인은 뭐예요? 때는 비가 내리던 4월이었습니다. 피에르 큐리가 길을 건너던 중에 짐을 실은 마차가 피에르 큐리를 덮쳤습니다.
이때 마차 뒷바퀴가 쓰러진 피에르 큐리의 머리를 부수고 지나가면서 그는 두개골이 무려 16조각이 나면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자, 이 남편의 비극적인 죽음을 겪으면서 마리 큐리는 큰 충격을 받고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당시 마리 큐리의 슬픔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이 있는데요. 한번 소연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의 피에르, 당신 없는 삶은 잔혹해요. 피에르, 난 이 삶을 살아내고 싶지 않아요. 고통으로 심장이 산산이 부서지고 내 삶이 끝나버릴 것만 같아요. 저 많은 마차들 중에 혹시 내 님이 맞은 운명을 내게도 안겨줄 마차가 있지 않을까요? 같이 따라가고 싶다는 거구나. 교수님, 그러면 마리 퀴리는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마음으로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직 어린 두 딸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야. 뭐 의지가 느껴진다 뭔가 어머니. 결연한 의지. 너무 슬픈 사진이죠. 네. 마리 큐리는 이제 그 가장으로서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또 남편과 함께하던 연구도 자신이 이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 큐리가 마음을 다잡을 무렵 아이러니하게도 남편 피에르 큐리의 죽음이 마리 큐리에게는 과학자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해주죠. 바로 남편이 죽으면서 공석이 된 소르본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 자리가 마리 큐리에게 와. 주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마리 큐리는 소르본 대학 800년 역사 속에서 최초로 여성 교수로 이름을 알리게 되게 되죠.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그리고 소르본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가 되면서 마리 큐리는 방사능에 대한 선구적인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과학자로서 다시 방사능 연구에 몰두하게 되죠. 자, 그럼 이때 마리 큐리가 파고든 연구 주제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새로운 방사성 원소인 라듐을 순수한 상태로 추출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추출. 과거 폴로늄을 발견했던 당시 마리 큐리가 발견한 또 하나의 원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듐이었습니다. 세상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당시 2개나 발견을 해냈던 거죠. 와. 하지만 당시엔 순수한 라듐 원소는 추출하지 못했고요. 다른 물질이 섞인 화합물 상태로만 라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추출한 라듐 화합물은 한 가지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바로 어둠 속에서 은은한 형광빛을 내는 거였습니다. 야광. 이건 라듐이 아주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었죠. 아 그래요? 김수현 씨, 그 뮤지컬에서는 라듐 발견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그 마리 큐리가 확인한 원소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사능 물질이었기 때문에 뮤지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리아를 넘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라듐을 딱 발견해서 기쁜 너무나 환희에 찬 그런 노래가 있는데 예. 잠깐 아 무조건 하셔야죠. 아. 보여주셔야죠. 예. 여기 밝게 빛나는 이것 애타게 찾아왔던 그것 뭐라 부를까 밝게 빛나는 라디우스 라디우스 라디우 어떻게 부끄러워. 네. 아, 이게 사실 가사에서 이제 라디우스. 라듐이 아니라 라디우스라고 먼저 하잖아요. 이게 라디우스가 라틴어로 광선, 빗줄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빠져들면서 듣게 되네요. 공연 때 바로 옆에서 막 소름이. 전문가들 멋집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 라듐의 발견은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죠.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라듐이 엄청난 열을 거의 무한정으로 방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태양이나 별의 그 놀라운 에너지의 정체가 바로 라듐 발견을 통해서 최초로 밝혀졌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와.